아버님은 매일 같은 시간, 정확히 오후 8시가 되면 지하실로 향하셨습니다. 마치 알람 시계처럼 정확하셨습니다. 낮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시다가도 저녁만 되면 꼭 작은 갈색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그 계단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실 때마다 집안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꽝 하고 닫히면서 철컥 자물쇠 채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냄새가 집안 가득 번졌습니다. 처음엔 소독약 냄새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병원에서 맡던 그런 냄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한약재를 끓이는 듯한 쓴 냄새가 났고 또 어떤 날은 기름을 태우는 것 같은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서 코를 막고 싶을 정도로 독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도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일러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이 집이 워낙 오래된 집이니까 낡은 시설이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보일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라면 낮에 수리기사를 부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와서 고쳐줄 텐데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늘 밤에만 남몰래 지하실에 머물렀습니다. 혼자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올라오실 때면 눈빛은 허공을 떠돌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보고 온 사람처럼요. 그리고 땀에 젖은 옷에는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갈색 얼룩, 검은 얼룩, 때로는 하얀 가루 같은 것까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얼룩들이었습니다. 나는 35주에입니다. 남편 경철과 결혼한 지 3년째. 이 시골 단독주택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내가 이런 시골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숙자어머니께서 계실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가 시집와서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도 부엌 옆 작은 텃밭도 대문 앞 장독대도 모두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친엄마를 잃은 탓에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친엄마는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예뻐해 주실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딸보다 더 잘해주신다고 남편이 질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분이 떠난 후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텅 비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뭔가 생기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늘 멍한 눈빛만 남았습니다. 밥상에서도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드시고는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었으니 슬픔이 클 수밖에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시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는 다른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행동들이요. 그 시작이 바로 지하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즘 지하실 자주 내려가시지 않아? 냄새가 너무 심해. 정말 숨 막혀 죽겠어. 보일러가 낡아서 그러시겠지.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원래 시골집이 다 그런 거잖아. 늘 그랬습니다. 남편 경철은 무심했습니다. 아니,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상하다는 내 말은 항상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니야. 이건 보일러 냄새가 아니야. 뭔가 화학 냄새 같아. 정말 이상해. 아이고, 여보, 또 시작이네. 그냥 놔둬. 아버지 일에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냄새는 날이 갈수록 진해졌고 아버님의 뒷모습은 점점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혹시 몸에 해로운 약을 몰래 다루시는 건 아닐까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시골 창고나 지하실에서 불법 약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더 위험한 무언가. 농약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약?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면 불 꺼진 지하실 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서움과 호기심이 뒤섞여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나는 결국 친구 성화를 찾아갔습니다. 속에 담아두자니 숨이 막혔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대답은 늘 같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대학 때부터 친한 내 유일한 속내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종종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성화네 집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화야, 우리 아버님 요즘 너무 이상해. 밤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무언가를 하시는데 냄새가 말도 못해. 소독약 같기도 하고 한약 타리는 냄새 같기도 하고 가끔은 기름 태우는 냄새 같아. 진짜 숨이 막힐 정도야. 성화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요즘 뉴스 안 봤어? 농약 중독 사고랑 마약 제조 같은 거 시골 창고에서 하다가 걸린 사람들 엄청 많다더라. 혹시 그거 아니야? 에이, 설마. 우리 아버님이 그러실 리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야. 사람은 정말 몰라. 특히 혼자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이상한 데 빠질 수도 있어.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너 진짜 조심해. 자칫하면 너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야. 성화의 말이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상한 취미 정도로 여겼는데 정말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냄새와 밤마다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은 분명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내 머릿속에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 같은 거 좀 찾아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라든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야 하잖아. 증거라니. 그게 쉬운 일이야? 아버님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지. 떳떳한 일이면 왜 그렇게 숨어서 해? 너 정말 조심해야 돼. 그날 성화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아버님이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지하실에서 정확히 뭐 하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정말 머리가 아파요. 창문을 다 열어도 안 빠져나가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근데 아버님, 저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봉투에 뭐 담으신 거 제가 봤어요. 손에도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잖아요. 혹시 위험한 건 아니죠? 그때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아버지 일에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해? 간섭이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숨겨야 하는 건데? 숨기는 게 아니다. 그냥 너가 알 필요가 없는 거다. 아버님, 혹시 몸에 해로운 약 같은 거 다루시는 건 아니죠? 요즘 뉴스 보면. 여보, 뉴스가 뭐가 중요해?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차갑게 뻗어나오는 목소리에 나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설명해주면 될 일 아닌가요? 그날 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펄펄 끓는 듯한 소리, 그리고 뭔가를 휘젓는 것 같은 소리까지.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다 닫고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정말 농약인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일?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님의 비밀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도 지하실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며 요란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붕 위에서 콩을 쏟아붓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여느 때처럼 저녁을 드시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찬장에서 그 갈색 봉투를 꺼내 들고 지하실로 향하셨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행동. 마치 로봇처럼 정확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더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 지하실 안에서 아버님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부엌에서 설거지 좀 할게. 그래.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지하실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아버님이 정말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한 발 한 발 최대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져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아버님이 들으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가니 문틈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같은 냄새, 뭔가를 태우는 냄새, 화학물질 냄새가 섞여서 눈이 시리고 목이 아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문을 아주 살짝 밀어봤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면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얀 청 같은 것들이 뜨거운 물에서 휘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아버님은 긴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그 천들을 뒤적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긴 집게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건져서 옆에 있는 철사줄에 걸어두고 계셨습니다. 지하실 안은 증기로 자욱했고 냄새는 더욱 강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 집게, 고무장갑, 플라스틱 통들. 저게 뭐야? 저 하얀 천들이 뭐지? 옷감인가? 수건인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무슨 약재를 삶는 건가? 아니면 정말 불법으로 뭔가를 만드시는 건가?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서 귀가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 난간을 꽉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서 있던 계단 발밑에서 나무가 크게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확 돌리셨습니다. 누구야? 거기 서 있는 거. 주연이야. 나는 화들짝 놀라서 계단 난간에 매달리듯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얼굴도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집게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내려와서 정확히 뭘 하시는 거냐고요. 냄새 때문에 정말 숨도 못 쉬겠어요. 저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주혜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냥 올라가라. 지금 당장. 알 필요 없는 일이라뇨? 가족한테까지 숨기실 일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감추고 계신 거예요? 저 솥에서 끓이는 게 뭐예요? 혹시 위험한 거 하시는 건 아니죠? 불법적인 일 하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만. 그 이상 묻지 마라. 절대로 알면 안 된다.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 목소리는 정말 날 선 칼날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아버님 목소리 중에 가장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올라와서도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진정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분명 뭔가 중대한 걸 숨기고 계신다. 저 솥에서 끓이는 하얀 천들이 뭘까?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정말 불법적인 일인 걸까? 농약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마약? 내가 무슨 집에 시집 온 거지?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를 잃은 후 이렇게 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뭔가를 감추고 사셨던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아버님의 다른 면이 드러난 건가요? 머릿속은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끓는 소리와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아버님의 날 선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는 걸까요? 그러나 동시에 더 알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왜 숨기는 걸까요?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요? 새벽 5시쯤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비도 그쳤고 지하실에서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아마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살짝 걷고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감춘 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벽을 짚어가며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나무 손잡이를 쥐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열어도 될까요? 열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축축한 공기와 함께 그 강한 향이 밀려 나왔습니다. 소독약인지 약초인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지하실 안은 작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젖어 있는 공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하실 안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 가득, 정말 벽면 전체에 수십 장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모든 사진에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 시선이 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꽃무늬 앞치마가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바느질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가위, 골무 실패, 그리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바늘꽂이까지 모든 게 어머니가 방금 전에 쓰시고 자리를 비운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읽으시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리책, 건강 관련 책, 그리고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던 시집까지. 책장 사이사이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니 가로로 친 빨랫줄에 하얀 천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님이 솥에서 끓이고 계셨던 그 하얀 것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어머니의 옷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시던 저고리, 치마, 속옷, 수건들 모두 깨끗하게 삶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옷감들 곳곳에는 파란색 실로 숙자라는 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수놓으신 거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뒤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주애야, 내가 결국 보고 말았구나.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버님이 계단 위에 서 계셨습니다. 어젯밤처럼 환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아버님이 나쁜 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불법적인 일 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 냄새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옷에 밴 향기, 손때 묻은 수건, 베개시, 그런 게 없어지면 숙자가 정말로 완전히 떠난 것 같을까봐. 그래서 매일 밤 여기 와서 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하고 옷가지들을 깨끗하게 삶아서 보관했다. 이곳은 나만의 추모방이다. 아버님, 그럼 그 냄새는? 옷을 닳는 비누 냄새, 소독약 냄새였다. 어머니 물건들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거였어. 매일 밤 이 작업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버님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모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니요. 아버님, 저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저한테는 친엄마나 다름없었는데 저도 같이 기억하고 싶었어요. 왜 혼자서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슬픔까지 너희한테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미 너희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괜히 너희 마음까지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 감췄다. 남들이 오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 저희를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매일 밤 여기서 울고 어머니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너희가 보기엔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은 남자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요. 그리고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을요. 모든 의심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맡았던 그 독한 냄새는 불법 약물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움의 향기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비밀은 죄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깊고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아버님께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그 손에서 깊은 외로움과 끝없는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가 그리워요. 저도 함께해요. 아버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아버님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작은 꽃을 올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천들을 바라보며 매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나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삶고 사진을 다시 정렬하고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게 이 꽃무늬 저고리였어. 결혼 20주년 때 내가 사준 건데 그때 얼마나 좋아하던지. 맞아요. 어머니가 그 저고리 입으시고 저희 결혼식 때 오셨잖아요. 사진으로도 남아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님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간직했던 추억들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경철은 여전히 무심한 듯 지냈습니다. 내가 지하실에 자주 내려간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마 이 사실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하실 문 앞을 지나가다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문틈 사이로 벽에 빼곡히 붙은 사진들과 천장에 걸린 하얀 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과 나는 어머니 사진을 정리하고 있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젊은 시절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명절 때 모든 가족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들, 그리고 천장에 가지런히 걸린 어머니의 옷가지들까지. 한참을 둘러보던 남편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지켜오셨던 거군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점점 낯설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매일 엄마랑 함께 계셨던 거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눈가가 촉촉해졌고
그는 천천히 어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아버지가 더 힘들까봐, 주애가 더 아플까봐.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어요. 근데 저도 이제는 숨기지 않을래요. 저도 같이 어머니를 그리워할게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이 천천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 와줬구나. 이제야 말하는데, 이건 정말 나 혼자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었다. 혼자 하면서도 늘 허전했어. 어머니 이야기를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랐거든.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지키자. 네, 엄마가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 왜 이런 걸 혼자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희들도 각자 힘든 게 있을 텐데, 내 슬픔까지 나눠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옆에서 두 사람의 등을 바라보다가 내가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어머니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같이 왔어요. 이제 아버님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그 순간 지하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희미한 전등 불빛에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일을 해오면서 가끔은 내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 하지만 어머니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고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치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버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가끔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서 엄마가 남기신 음성 메시지를 들어요. 저도 가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봐요. 어머니 옷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그리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하자. 어머니 기일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모여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추억을 나누자. 좋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 지하실을 좀 더 정리해서 제대로 된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도 키우고, 어머니 책들도 제대로 정리하고.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요리 레시피를 여기에 정리해서 보관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않으려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밥상머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밥만 먹고 각자 흩어지던 식구들이 이제는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전엔 무거웠던 어머니 부재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남기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끈끈하게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어갈게요. 의심은 우리를 잠시 갈라놓았지만 진실은 눈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슬픔과 그리움을 혼자 견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기억과 추억으로 가득 찬 정말로 살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가족의 행동을 오해하고 마음 아팠던 적은 없으신가요? 혼자서만 슬픔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